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항제철의 민영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제철은 1980년대부터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 1호였습니다. 경영 실적이 우수했고 성장 가능성이 높았고 시장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1988년 주식 일부를 국민주로 공개한 이후에도 민영화 논의는 계속됐습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 초기에서도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으나 포항제철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포항제철을 수용할 만한 민간 기업이나 자본도 많지 않았지만 경제력 집중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5월 포항제철로부터 경영진단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다른 공기업과 달리 지배주주가 없는 민영화를 바람직한 민영화 방법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 집중업체, 주인 있는 민영화라는 당시 정부 정책과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족할 만한 민영화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7년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철강업계는 철강 수요에 대한 국내외의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설비 증설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수요 증가 속도가 빠른 냉연 업계가 경쟁적으로 설비를 증설했고 포항제철 역시 냉연 제품 소재인 열연코인을 공급하기 위해 광양제철소 조강 생산 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신증설 붐으로 국내 조강 생산 능력은 1994년 3,533만 톤에서 1997년 4,335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가 확산되면서 철강 수요 산업이 성장을 멈추고 철강 수요가 급감해 1997년 국내 철강 산업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1998년에는 1997년보다 내수가 34.6%나 감소했고 아시아 시장의 수요 감소와 통상 마찰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조강 생산량까지 감소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투자한 설비들은 일시에 과잉 설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국내 전기료 업계와 특수강 업계, 단암밀 업계 등은 원가 구조가 취합해 한보철강, 산미특수강, 기아특수강 등이 부도를 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더 이상 양적 팽창 위주의 경영이나 차입 경영에 의존하기 힘든 상황을 맞았습니다. 1998년 들어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고금리와 긴축 재정으로 설비 투자 감소, 건설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됐습니다. 철강 상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 조강 생산량은 1997년 4,255만 톤 대비 6.2% 줄어든 3,989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주력 수출 시장마저 침체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 각국은 반덤핑 제소 등의 수단을 동원해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수출을 통한 판로 개척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수년간 낙관적인 수요 전망을 근거로 투자해온 과잉 설비로 야기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조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감산 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미니밀은 1998년 2월부터 설비 보존 수준으로 감산 조업에 들어갔으며 냉연 공장 가동률은 포항 92%, 광양 88%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7일에는 수주 시나리오별 조업 계획 검토를 통해 감산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철소별 설비 가동 계획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특히 IMF 관리체제 진입 이후 자동차, 건설, 가전 등 국내 철강 수요 산업은 완전히 침체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포항제철은 내수 부진을 만회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수출 시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수출 총력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1997년 1866만 톤에 달하던 내수 물량은 1998년 1741만 톤으로 줄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1997년 651만 4천 톤이었던 수출량은 1998년에 750만 천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록 내수와 수출을 합친 총 판매 물량은 1997년 2,517만 톤에서 1998년 2,491만 톤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경쟁사들에 비해 앞선 원가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원화 가치 하락분을 이익으로 돌리는 등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1998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86만 톤이 적은 2,557만 톤이었지만 세계 최대 조강 생산 능력을 가진 신일본 제철이 지속적인 일본 국내 경기 침체로 1998년 조강 생산 2,408만 톤에 머물면서 포항제철이 조강 생산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2,328개 기업을 대상으로 1998년 상반기 경영성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은 금융비용과 외환차손 증가로 악화됐으나 포항제철은 낮은 부채 비율과 매출액 증가로 안정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우선 부채 비율이 128.5%로 국내 기업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며 자기자본 비율은 43.8%로 다른 기업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8년 7월 정부가 11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밝히면서 포항제철 민영화는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공기업 경영 효율화 등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인도를 높이고 해외 자금을 유치해 국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비상경제시책 성격도 강했습니다. 세계 철강업계의 민영화도 1980년대 들어 본격화됐습니다. 공기업 존재 기반이 약해진 유럽에서 영국, 브리티시 스틸, 프랑스, 유지노 사실로가 민영화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브리티시 스틸과 유지노 사실로는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합리화 조치를 통해 정부 지분의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부 특별주 보유, 주식 보유 한도 제한, 우호주주 그룹 형성 등 경영권 보호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뒤이어 남미 철강업체들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철강업계 민영화는 1980년대 이전 30%에서 1993년 이후 70%를 상회했습니다. 정부의 민영화 조치로 포항제철도 신일본제철, 미국 US 스틸, 프랑스 유지노 사실로, 영국 브리티시 스틸 등 세계 유수의 철강사들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분리된 선진국력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습니다. 1998년 12월 정부 지분 3.14% 전량과 한국 산업은행 지분 23.57% 중 2.73%를 DR로 매각하는 것으로 민영화가 시작됐습니다. DR은 주식을 예탁해 놓았다는 증서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유가증권의 하나입니다. 국내 상장회사가 발행 주식을 팔아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다면
원주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직접 넘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행된 주식을 외국 시장에서 유통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 및 상장 유지 비용이 많아지고, 특히 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 및 배당금 지급 등에서 언어나 법률 또는 거래 관습의 차이에 따라 피해를 입는 등 여러 가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불편과 애로를 해결하고 상장 주식을 보다 원활히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DR입니다. DR 매각대금은 4,205억 원으로 국내 주가의 25.6%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1999년 7월에도 한국산업은행 지분 8%가 DR로 매각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있어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IMF 관리 체제에 있던 한국의 국가 신인도 회복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매각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 한국산업은행이 나머지 지분 12.84%를 장외 경쟁 입찰로 매각해 민영화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돼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포항제철은 1999년 12월과 200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씩 한국산업은행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2000년 6월 잔여 지분 6.84%를 ADR 형태로 뉴욕 증시에 발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의 나머지 지분 매각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포항제철의 회사 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어 2000년 9월 포항제철을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 주식의 동일 소유인 한도 3%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한국산업은행 지분 4.6%가 DR로 매각되고 10월 나머지 2.24%를 포항제철이 자사주로 매입함으로써 3년에 걸친 민영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포항제철은 2001년 대일 청구권 자금 1억 1948만 달러의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무상자금 3,080만 달러를 포함한 정부 출자금 총액은 2,177억 원으로 정부는 주식 공개, 민영화, 지분 매각, 현금 배당 등의 형태로 총 3조 8,999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중 무상자금에 해당하는 회수 금액은 2,163억 원으로 초기 금액의 18배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유상자금 8,868만 달러는 정부 요청에 따라 엔화 277억 2,941만 엔으로 전환되어 1979년부터 매년 원금 상환에 1999년 1월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민영화에 대해 포항제철은 스스로 민영화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포항제철은 정부 투자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배제된 책임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게다가 1988년 주식 37.3%를 공개하는 등 이미 민영화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민영화로 인한 경영상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새로운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지배구조에서 지배주주나 과점주주가 없는 선진 지배구조로 바뀜에 따라 정부 보조금 시비 같은 통상 문제와 정부 간섭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경직된 공기업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 투자기관 또는 출자 기업의 지위에 있었던
지난 30년 동안 상존했던 시장 외적인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한 감사는 업무의 정형화를 이루고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고객과 주주를 위한 업무 외에 감사에 대비한 내부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관료적이라는 지적을 받게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민영화는 포항제철에 고객과 주주 중심의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한 길을 열어주었다. 포항제철은 민영화를 전환점으로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한다는 각오를 대회에 천명하는 의미로 2002년 3월 주주총회에서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라는 회사명 대신 설립 초기부터 해외 브랜드로 사용해온 주식회사 포스코를 공식 회사명으로 채택했습니다. 회사명에서 사업 영역을 제한하는 인상을 주는 제철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영역 확대와 사업 다각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포스코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수익 창출로 포항 1기 설비를 가동한 1973년 이후 30여 년간 흑자 경영을 이어나갔습니다. 1973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8.9%에 달해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평균 4.3%에 비해 뛰어난 경영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안정된 재무 구조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건설 투자비를 장기 저리 외화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동시에 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높은 수준의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건전한 재무 구조와 높은 수익률은 IMF 관리 체제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바닥에 머문 1998년에 DR 발행과 차관 도입 등으로 7억 5,600만 달러의 외화를 조달했습니다. 아시아 주변 증시가 매우 불안한 시기에도 포스코는 선진 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였습니다. 회사 신용도 제고와 국가 신인도 상승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부채를 상환해 나갔습니다. 이로써 외화 조달 금리는 1998년 평균 7.7%에서 2000년 말 6.9%로 떨어졌습니다. 또 외화 부채 절대 규모를 대폭 줄여 부채 비율을 1997년 141.3%에서 2000년 88.4%, 2002년에 52.3%로 낮췄습니다. 포항제철은 그렇게 민영화되었습니다.